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알리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담화의 내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솔직한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대통령의 구국의 일념, 용기, 결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조사 그 내용은 이미 신문에도 다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해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채용 비리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선관위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결과 선관위에 대한 이 결과 평점이 얼마냐? 100점 만점에 31점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하위, 이 국가의 기관들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은 데가 선관위다. 이 정도가 되면 선관위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기관, 여론조사한다는 그런 기관들, 뭐 조중동, MBC, 한겨레, 경향 같은 이런 그 신문사, 뭐 텔레비전, 언론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이에나 같이 지금 물고 뜯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론이 팩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그래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하는 방향 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들에게 오락 수준으로 이런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독자 확보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 당선이 됐냐? 미국에는 이런 그 선전선동을 하는 이와 같은 매체들,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진보 좌파 매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팍스뉴스라든지 뉴스맥스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공정하게 팩트를 알려주는 이런 언론들이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일론 머스크가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트위터, 그 X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 주류 언론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다. 아니면은 선전선동을 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세력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내에서는 자유 보수 유튜버들이 시시각각으로 올바른 정보를 내주고 있고 또 스카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그 다음에 파이낸스투데이 이런 작은 그런 그 언론사지만 이런 데서 공정하게 바르게 사실을 알리려고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쉽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없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 목사인데 실제로 저의 주 직업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지금 현직에 있어요. 33년 동안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1978년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 학부 4년을 마치고 82년에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립대학에 가서 석사 2년을 마치고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제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공과대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표준연구소에서 일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이렇게 이제 한 10년의 세월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제 보내다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제 모교인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여기에 정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논문 270편을 발표를 했고 특허를 22건을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 학술상과 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우수 강의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교육상도 수상하고 그래서 연구 분야든 아니면 교육하는 그런 분야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이과를 다녔으니까 수학이의 정석 이런 게 이제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통계를 공부했고 대학교 일단 들어가게 되면 Advanced Mathematics 해서 고급 수학을 배워야 되고 또 공과대학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은 통계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수치 해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문제,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1982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메릴랜드 주립대학, 그 다음에 표준연구소에서 실험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독립변수가 이렇게 변할 때 거기에 따른 이런 그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처리해서 그래서 논문을 쓰는 그런 일을 적어도 40년 이상 했습니다. 많은 실험 데이터를 취해요. 그 많은 데이터를 취해야 그래야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통계 데이터는 거짓말을 걸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서 예를 들어 선관위 같으면은 이렇게 전자개표기 같은 거 이런 걸 사용해서 불러들여서 거기 있는 그 데이터를 잘못 인식하면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오류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 할 때 무려 3년 이상을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세를 분석을 하고 이래서 제가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상관 관계식 이런 것이 정말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두 개가 있을 때 한 개가 잘못되면 그러면 오류가 50%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20개가 있을 때 한 개가 잘못되면 5% 오류가 생깁니다. 데이터가 200개가 되면 그러면 오류가 0.5%로 줄어요. 한 개에 대한 오류가. 데이터가 2000개가 있으면 한 개 때문에 생기는 오류는 0.05%가 돼서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학이든 이학이든 뭐 의학계든 과학계에 논문을 제출할 때는 우리가 제출할 때 거기에 사용된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오류가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상관 관계식을 만들고 추세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야 그래야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 논문이 수용이 되고 그리고 이 논문집에 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데이터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추세가 있다 그래요. 자, 주식이 일직선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성장을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주식 가격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지 그렇죠? 이런 걸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AI도 예측을 하고 또 증권 관련 회사에 여러 가지로 하는 예측 프로그램들이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예측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요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 추세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개, 200개, 300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자료를 어떻게 하든지 획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할 건지 일직선으로 감소할 건지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갈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취하는 것이 이 통계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자,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런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그러면 모든 그 선거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4월 10일에 했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데이터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동, 면의 당일 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 이런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관위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관위 사이트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 상단에 가서 보시면 네 번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의 이름이 투개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투개표 이게 메뉴를 이렇게 누르면은 메뉴 맨 밑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보면 최근 선거, 역대 선거라는 게 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기 원하니까 역대 선거를 이제 누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도를 보고 싶다. 저는 인천에 사는 사람이니까 인천광역시를 보고 싶다. 선거구는 연수구를 보고 싶다. 연수구에는 연수구 갑이 있고 연수구가 있어요. 이걸 누른 뒤 검색을 하면 올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후보, 예를 들어 박찬대, 정승현, 이영자 후보의 득표 현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오늘 가서 눌러보니까
지금은 조회 자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분명히 올해 4월 20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며칠, 하루 이틀 뒤에는 이 자료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엑셀 파일로 해서 다운받았고 이거를 분석을 하고 이런 모든 걸 했는데 오늘 제가 접속을 해서 가서 보니까 조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등 이런 데 가서 4월 10일 총선 데이터 뭐 이렇게 치면은 아마 엑셀 파일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누구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개표 단위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총 행정동 수가 3,551개로 나와 있습니다. 3,551개. 자, 이번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율이 67%인데 사전 투표율이 32%, 당일 투표율이 35%가 돼서 사전 투표한 사람이나 당일 투표한 사람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통계에는 대수, 말 그대로 커다란 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 수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명 할 때, 20명 할 때, 200명 할 때, 2000명 할 때 그 한 명이 차지하는 이와 같은 그 오차가 얼마가 되는가. 자, 이거를 이번 4월 10일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총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선거인 수는 4,425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67%가 투표를 했으니까 총 투표자 수는 2,964만 명이에요. 이것이 이번 총선 결과 분석에 쓰인 통계 집단입니다. 총 투표자 수가 2,964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율이 32, 당일 투표율이 35%니까 이거를 둘로 나누면은 사전 투표자 수가 무려 1,416만 명, 당일 투표자 수가 1,530만 명, 이렇게 해서 10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통계에서는 이 정도 지금 1,000만, 1,500만 가는 이와 같은 그 수치의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정도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가 2,964만 명이에요. 사전 투표가 1,416만 명, 당일 투표자가 1,530만 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표본 집단, 사전 투표한 사람, 당일 투표한 사람의 이 크기가 심히 커요. 1,400만 명, 1,500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400, 1,500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 254명의 의원을 뽑으니까 254로 이 수치를 나누면 각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하고 당일 투표한 사람이 각각 6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 여기에서 한 12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반은 사전 투표를 하고 반은 당일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지역구의 모집단이 대략 12만 명인데 말씀드린 대로 반이 사전 투표, 반이 당일 투표를 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 여론조사할 때 1,000명 하거든요. 지금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이렇게 표본 집단의 수가 크면 같은 지역구에서 각 후보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비율이 반드시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2만 명이 투표하고 반이 당일 투표하고 반이 사전 투표를 하면 그럼 사전 투표했을 때 그 경향과 그 다음에 당일 투표했을 때 경향이 이 수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은 경향을 보여야만 그것이 올바른 데이터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모집단이 20명이고 이것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각각의 모집단이 10명씩 있다. 한 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예요.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잘못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2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모집단이 늘면 한 명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한 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모집단이 2,000명이 되면 한 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가 되고 그래서 이 한 명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 이건 뭐냐?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전체 그 통계 집단과 표본 집단 A, B, 지금 같으면 사전 투표한 집단,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한 집단 모두 동일한 이런 경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60대 40이었다 전체가
그러면 A도 60대 40이 나와야 되고 사전 투표도 60대 40이 나와야 되고 당일 투표도 60대 4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통계는 그건 있을 수 없는 통계예요. 조작이 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모집단의 경우라면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A 집단과 B 집단, 다시 말씀드려 사전 투표한 집단과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한 집단의 이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이걸 벗어나는 통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본 데이터가 수가 늘어나면 여기서 생기는 이와 같은 그 정확성, 이것이 점점 증가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미국 표준연구소에서부터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논문을 내고 많은 상관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하고 이 데이터를 제가 40년 동안 분석을 하고 제가 70명 이상의 석사 박사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 충분한 데이터가 있냐,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논문을 지금까지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전공한 저 같은 경우 많은 실험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만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지, 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지, 가다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 이번 각각의 지역구의 모집단은 한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단에서 당일 투표,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이 경향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일치해야만 됩니다. 먼저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자, 이 표에 가서 보시면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플러스는 뭐냐?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은 경우, 즉 사전 투표가 유리했던 그런 사례 수가 플러스고 그 반대가 마이너스입니다. 반대가. 자,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어요. 다 낸 게 아니고 그 가운데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국민의힘에게는 사전 투표가 심히 불리해서 국민의힘은 전체 행정동 가운데 2%에서만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2020년) 선거를 통계 분석한 저서 비밀지령 E- 무한대승의 저자 허병기 교수는 그 결과를 2016년 선거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래프에서 X축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 Y축은 지역구의 수를 나타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크면 원점의 오른쪽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 크면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2016년에는 양당 모두 데이터가 원점에 모여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득표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즉 인위적 조작이 없이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는 모두 원점의 오른쪽에,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빨간 막대는 모두 원점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유리했고 국민의힘은 당일투표에서 유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10% 정도 양쪽으로 배치된 데칼코마니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 정당들이 원점 가운데 몰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작은 주로 양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이건 부정이다 이런 얘기가 마음속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100% 부정이다. 그러니까 0.001%가 부정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100% 부정이라고 나와요. 수백 수천만의 유권자가 투표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동전 253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즉 거의 0이라고 허병기 교수는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동일한 건데 여기 가서 보시면 전국 시도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000, 0000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체 광역시하고 광주만 빼고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00% 유리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100% 사전투표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더욱이 이번 사전투표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투표율이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는데 이 보수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그 유리한 이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사전투표 60대 가장 많고 30대가 가장 적었다. 60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가서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자, 그 다음에 사전투표일에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나왔다. 그러면 당일 투표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히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일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국 254개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이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은 110개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 결과만을 가서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졌냐? 사전투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전투표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수의 법칙,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고 지금 1,400만, 1,500만 또 각 지역구로 나눠도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둘 다 데이터 수가 비슷해요. 사전선거한 사람이나 당일 투표한 사람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투표 결과가 이렇게 상이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조작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자,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52명의 이제 후보들이 이런 결과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가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전국 후보들 가운데 당일 투표에서는 졌어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큰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된 52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이 데이터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화면과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모든 거를 링크를 걸어서 이제 둘 테니까 저 밑에 있는 여러분 저 링크 설명란 밑에 있는 링크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김민석, 추미애, 황희, 김준혁, 박성준, 진선미, 정일영, 고민정, 곽상원, 전현희, 이현주, 박찬대, 이재정, 이재명, 장경태, 진성준, 이인영 이 외에 총 합쳐서 52명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졌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득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52명 이 후보들의 경우 사전 투표율에서 그 다음에 당일 투표율을 빼면은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가서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평균 얼마가 나오냐 12.2%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선거에서 그 상대편에 있던 국민의힘 후보는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사전 투표율에서 당일 투표율을 이렇게 빼면은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마이너스 11.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23%입니다. 23%. 이것을 통해서 이 52개 선거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사전 투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구나 하는 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52개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사전 투표에서 상대방에게 약 23%, 이 차이가 23%니까 23% 정도 균일하게 이겼기 때문에 개표 막바지에 가서 사전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 여기에서는 사전 투표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한 명도.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당일 투표에서 상대방보다 적어도 얼마를 더 받아야 되냐. 당일 투표에서 23%의 그 이상을 이겨야만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뭐 50대 50, 55대 45, 45대 55 이 정도가 되지 23%를 이기는 그러한 강력한 후보는 거의 지역구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적은 차이로 국민의힘 이 후보가 이기면은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큰 차로 이긴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져서 낙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가 구조적으로 지금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고, 더욱이 사전투표 그 사람들의 수와 그렇죠, 당일투표 사람들의 수가 지금처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데이터가 많잖아요. 여기서 이러한 23%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대수의 법칙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부분 얼마 98%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그런 확률, 이거는 0이다. 뭐 좀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0에 가깝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3,500개 이 총 행정동의 98%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이 말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평균적으로 무조건 23% 고르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978년부터 제가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40년 이상 과학을 배우고 통계를 배우고 수치 해석을 배우고 내가 그거를 직접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석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실제 연구와 교육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통계의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온 저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총선 전후에 각 당의 여론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하거나 재미있게도 국민의힘이 1% 내지 2% 앞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러한 그 표본, 그렇죠. 전체 유권자들의 이런 표본, 이게 1, 2%가 앞서고 있으니까 당일 투표에서 1, 2%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에서도 1, 2% 앞서, 그래서 거의 50대 50 이런 수준의 이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12일 선거 결과는 이와 같은 보편적인 여론 지지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결과만을 보면 어때요? 여론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 결국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냐? 사전투표 때문에 왔다는 거를 삼척 동자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 중학교 이상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선거 방식,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뭐예요? 사전투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자개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의 여론과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매번 나오게 되고, 이러면 민주주의 제도가 붕괴가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세상 역사에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런 통계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는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고, 더욱이 학생들에게 진리, 팩트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또 제가 사랑팀에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목사로서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정치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뭐 나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이런 일반 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전국 모든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정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고, 정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색이 없는 이런 일반적인 뭐 나무, 의류, 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조작에 의해서 생긴 거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러한 통계 데이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에, 제가 그래도 공학을 전공하고 정말 데이터 분석하는 걸 40년 이상 이제 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 원데이터를 제공한 이제 선관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의혹을 선관위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상하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걸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검찰과 경찰에 다 모든 거 내놓고, 자, 이거 우리 투명하니까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21대 2020년에 이루어진 4.15 총선 결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23% 차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전투표는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23% 정도 고르게 더 많은 득표율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정선거가 혹시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같은 형태로 항상 사전투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3% 앞서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스템, 이 선거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거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죽 써서 돼지나 개한테 주는 이런 꼴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게 뽑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뽑고 시장도 그렇게 뽑고 도지사도 그렇게 뽑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뽑아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전선거 때문에 당선이 된 이런 모든 사람들 현재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차지해서 입법부 차지하고 행정부 차지하고 나중에 사법부까지 다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일당 독재가 돼서 공산당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가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 그 투표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고 놀러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루 날짜 정해주고 원하는 사람 그날 와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공평한 그와 같은 처사입니다. 두 번째, 전자개표기 사용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산 전자투표기 이 부정 사례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미국도 이런 일이 2020년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할 때 일어났어요. 미국도 도미니언 투표기라고 하는 정말 부정선거, 이런 그 베네수엘라 뭐 등등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이 도미니언 투표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이게 개표가 되는데 새벽 4시, 5시가 되니까 요 파란색이 요게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 표가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스파이크라는 거예요. 스파이크. 바이든 표가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간 다음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바이든이 이기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4시, 5시에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왜 그래요? 전자투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전자투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몇천 명의 변호사를 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2024년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가 받은 이 득표수가 2020년에 4년 전에 트럼프가 받은 투표수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트럼프가 받은 투표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스파이크 때문에. 어디서 왔어요? 도미니언 개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FBI 국장으로 선임을 했냐?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캐시 파텔이 공언한 게 뭐예요?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동맹국들의 부정선거 완전히 척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투표 안 되고 전자투표기 사용 안 되고 세 번째, 투표한 다음에 함을 옮기면 안 됩니다.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수개표 해야 되는 거예요. 수개표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 반나절이 하루 늦게 결과를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투표, 공정한 투표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 시민권을 취득해서 거기 살고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미국이든 어디든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제시대 그 이전에 다른 나라 중국 뭐 이런 데 가서 살면서 거기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투표권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위해서 투표하나?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표하는 건데 왜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돈 많이 들여서 이 사람들 투표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거의가 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특권 같은 그러한 권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올해 5월, 6월경에 준비했으나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공과대학의 교수로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적어도 40년 이상 데이터를 사용해온 이러한 그 공학도로서
과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번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의혹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결과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리와 거짓이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리, 팩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안 된다는 겁니다. 낙태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 페미니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서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와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님이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바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땅에 명예 이익 없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는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리를 따라 살기로 하고 이런 구국의 결단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구국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살면 바보라 그러고 왕따시키고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저 위엔 하나님이 우리의 투명한 양심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길 원하고 특히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